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과세 가액, 과세 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까지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뭘 계산한다고 했어요? 과세 표준을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을 어떻게 계산해요? 과세 가액이 나왔으니까 이게 내가 가진 재산에, 상속재산에 평가를 했더니 얼마다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무엇을 또 빼주라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빼주고 남은 나머지가 비로소 과세 표준이 되고 이 과세 표준에 이제 내 세율이 얼마고 빼야 되는 이렇게 해서 세액을 산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빼주는 공제액이 어떤 것들이냐. 맨 처음에 기초공제라고 해서 2억 원을 무조건 빼줍니다. 2억 원. 그러니까 가령 내 과세 표준이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2억은 무조건 빼주고 8억에 대해서 한다. 그 다음에 가업 상속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근데 요것은 그 가업을 부모가 하던 기업을 내가 인수해서 계속 할 때만 빼주는 거여서 일반적으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업 하시는 분만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상속공제를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면 다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가업 상속공제는 하나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미리 내 주식을 내가 주식회사를 경영하니까 내 주식을 아들한테 증여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가업 상속이라고 안 하고 가업 승계라고 또 개념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가업 승계로 해서 증여세를 다 냈단 말이죠. 내가 주식 만주를 아들한테 넘겼다. 만주 가액을 평가해서 증여세를 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가 죽어서 나머지 주식만 이제 아들한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주식만 상속세를 매기느냐? 증여세 냈던 이것도 다시 합산해서 또 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상식인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질문을 해요. 그게 맞다. 주식으로 승계한 것은 그 가액이 일시적으로 주식 증여세만 좀 적게 내는 거지 다시 양도소득세, 상속세 합산해서 내니까 언젠가는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내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기업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한마디로 그러면 할 필요 없네. 맞잖아요. 사전에 주식 아들한테 넘겨보았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가업 승계라고 하는 것은 별로 지금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가끔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언제 한번 신문에 보니까 이런 가업 상속 공제가 뭐 선진국에도 있어요. 독일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독일 같은 데는 1년에 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 사람들이 심지어 15,000명 막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명도 안 돼요. 가업 상속 이 공제를 받는 사람이. 왜 그러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좀 자식한테 주식 넘겨줘서 승계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다시 합산해서 상속세를 또 계산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다시 지금 완화해야 될 텐데 이거 고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손을 본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농, 농사 짓는 사람들, 영농 재산을 이렇게 상속받았을 때는 15억까지 공제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공제, 배우자에게 5억을 공제해준다. 이거 좀 설명하고 넘어가려합니다. 여러 가지 공제를 해주고 빼주는 것도 있다. 그래서 빼주고 나머지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과세한다 그랬는데 첫째가 지금 인적공제다. 사람 중심의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이냐? 맨 처음에가 배우자. 나왔죠? 배우자 몫을 얼마나 빼주느냐? 그래서 배우자 몫을 기본적으로는 5억을 빼줍니다. 5억은 무조건 빼줘요. 재산이 얼마든지. 그러면 뺄 것도 없다. 재산이 하도 적어서.
가령 전체 재산이 과세 표준이 보니까 3억밖에 안 남았다. 이거 빼고 놓고 하니까. 그러면 3억만 빼주느냐? 뭐 5억은 무조건 다 빼줘라. 무조건. 그런데 그러면 배우자가 받는 재산이 5억만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많다. 가령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부자여서 50억 받아갔다. 이번에. 정부에서 결정은 법정 상속분으로 계산해도 50억이다. 그런 사람도 그러면 5억 빼주고 마느냐. 그래서 배우자 공제는 여기다가 더하기 공제를 해줍니다. 더해준다. 얼마를 더해주느냐 하면은 법률에서 정해진 상속분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설명이 넘어갔죠? 다른 아들들보다 50% 더해준다 그랬죠? 그런 계산법으로 했더니 배우자 몫이 50억이라. 근데 5억만 공제해주면 너무 작게 해주느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억보다 더 해줘라. 5억보다 더 해줘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더 해주는데 다만 이 금액이 50억이다. 그러면 이 금액이 50억이 아니고 30억이다. 법률로 정해진 몫은 계산을 보니까 30억 뿐이 안 되는데 협의를 한다든지 유언을 받았다든지 아까 그 우선순위가 있죠?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50억인데 50억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배우자가 그런데 30억도 넘는다 그러면 50억을 다 빼줄 거냐? 그래서 한도를 만들어 가지고 더 빼주기는 더 빼주는데 30억만 빼주고 30억 초과분은 안 빼준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최소한 배우자 몫은 30억은 빼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법정 몫을 계산했더니 30억은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30억 미만이다. 가령 20억이다. 배우자가 법률로 정해진 몫을 계산해 20억이다. 그런데 협의해가지고 50억 주기로 했다. 상속인들이 협의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것을 빼야 되느냐? 어느 것을? 그럴 때는 20억까지만 빼줍니다. 법률로 정해진 몫보다 더는 못 빼주니까 20억. 그러면 설사 50억을 배우자가 가져갔더라도 20억밖에 못 구해준다. 그런데 이 정해진 몫이 20억이 아니고 20억보다 넘는다. 50억 또는 40억이다. 그럴 때는 30억까지 빼준다. 상당히 많이 빼줍니다. 배우자 몫을. 그래서 이 상속 계산할 때는 차라리 배우자 몫으로 놓아두었다가 배우자 몫 공제 30억을 받는 게 더 이로우냐? 아니면 배우자도 미리 가져가고, 왜냐하면 배우자가 가져간 것을 요 다음에 배우자가 죽으면 또 상속이 개시되죠. 그러면 잘못하면 2번 낼 수 있다, 상속세를. 그럴 테면 아예 미리 많이 가져가게 할 수도 있고, 그 두 가지입니다. 저울질을 해서 공제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공제, 아까 직계 비속들도 공제를 받는다고 그랬죠. 자녀 공제는 한 사람마다 5천만 원.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000만 원밖에 안 해줘요. 그 대신 미성년자는 매년 1,000만 원씩 공제해줘요. 매년 1,000만 원씩. 그 미성년자도 5년, 앞으로 성년이 되려면 5년이나 남았다. 그럴 때는 5천만 원 공제받는 거죠. 1년에 1,000만 원씩이니까. 그 다음에 65세 넘는 부모라든가 이런 분도 5천만 원.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자녀나 직계 존속 부모나 똑같이 5천만 원씩 빼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인이 있으면 1,000만 원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괄공제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다시피 배우자 빼주고, 뭐 또 자녀 빼주고, 또 뭐 빼주고, 몇 빼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빼주는 게 있죠. 이 빼주는 것을 나는 뭐, 자녀 한 사람당 뭐 5천만 원 가져가든지 1,000만 원 가져야 된다. 나 안 따질 테니까 합쳐서 5억만 빼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일이 이렇게 몫을 따져보니까 5억이 넘는다. 그럴 때는 각각 따져서 공제받는 게 유리하고, 다 이렇게 따져봤자 5억도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무시하고 그냥 5억만 공제해달라. 그러면 5억만 공제해주겠다. 이게 일괄공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금융재산 공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예금 같은 금융재산, 또 주식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식도 금융재산으로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0%를 공제한다. 다만 2억 원이 초과되면 안 된다. 2억 원까지만 해준다. 20%를 해주되 2억 원까지만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동거주택. 이것도 규정 취지는 좋은데 별로 실효성이 지금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런 경우에는 그 주택 가액의 80%까지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아주 만일에 그런 사람들은 크게 혜택을 보죠. 그런데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했더니 7억이다. 그러면 7억 다 해주느냐? 5억 한도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최고 5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모를 모시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뭐 특별히 고급 주택에서 사는 사람 아니면 부모를 모시고 살면 이런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도 해준다. 근데 10년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기가 극히 드물어요. 제가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데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새는 전부 아들, 딸, 자식들도 부모들하고 개별적으로 사는 세상이 돼서 이렇게 10년간 한 집에서 같이 모시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와 아들이 그거 집 하나뿐이 없어야 돼요. 딴 데 놔두고 와서 부모 모시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 하나뿐이 딱 없는 사람이 그 집에서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 그럴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사람이 적용받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다름질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세액 계산을 해야 되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금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을 하는 거니까 세액 계산을 해야 됩니다.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계산한 게 우리가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그것이 내가 부담해야 할 세액이다. 그 세율이 그러면 어떠냐? 제일 낮은 세율이 10%.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1억 이하는 10%입니다. 그럼 1억 넘어서 50%까지. 이것도 한번 여러분 늘 쓰는 것 같으면서도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이런 계산 방법을 여기도 설명했습니다.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초과 누진 세율. 그럼 마치 저는 늘 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계단을 올라갈 때 보면 제일 밑에 아래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1층입니다. 가령 1층까지는 이게 1억이다. 그러면 이때는 10%만 내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산출세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억이 더 넘어서 이게 5억까지, 요건 가령 2층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는 5억이다.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 20%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 나 5억이 넘는데? 그러면 5억 넘는 금액에다 그냥 20% 계산해가지고,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게 이 단계, 1층 단계에서 계산한 게 10%니까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세액이. 그 다음에 나는 1억이 넘었다고 해서 여기를 적용.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5억에다 바로 20%를 곱한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5억이잖아요. 여기까지.
5억 중에서 1억은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그럼 5억 중에서 남은 것은 얼마만 계산이 아직 안 됐어요? 4억만 계산이 안 됐죠. 그 4억의 20%는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8천만 원. 그러면 2단계까지 계산하면 얼마예요? 세금이 합쳐서 9천만 원. 그러니까 5억에다 바로 20%를 곱하면 얼마예요? 1억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1억이 아니고 합쳐서 9천만 원이 된다. 그렇게 합치면. 한 단계만 더 해봅시다. 3단계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얼마냐? 이건 10억까지. 10억. 10억까지는 얼마냐 하면 30%예요. 그러면 그냥 막바로 계산하면 10억에다 30% 보면 3억이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30% 얼마냐? 여기 단계까지 올라오느라고 10억 원어치로 1억, 5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미 5억은 계산이 끝났단 말이에요. 두 단계는. 그러면 아직 남은 계산 안 된 단계는 얼마만 남아요? 5억만 남았죠. 5억에 30%는 하면 얼마입니까? 1억 5천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세금이 얼마냐? 처음에 1단계에서 1,000만 원 나오고 2단계에서 8천만 원 나와서 9천만 원인데 여기 3단계에서 1억 5천에서 합치면은 2억 4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산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많이 묻는 게, 그러면 내가 이미 늙었는데 자식한테 주면 그 자식도 또 나중에 상속이 되면 손자한테 가면 상속세를 또 내지 않느냐. 그럴 테면 내가 지금 손자한테 주어버리겠다, 미리. 이게 뭐냐면 세대 생략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세대.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게 보통 아들한테 손자한테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버지는 생략해버리고 바로 한 단계를 생략해버리고 손자한테 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세대를 생략했다. 이와 같이 넘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산출된 세액에다가 30%를 더 해버려요. 한 세대를 생략해버리고 뛰어넘어서 손자한테 증여하면 본래 내야 될 세금의 30%를 더 붙여낸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20억도 더 증여했다, 손자에게. 그러면 이때는 40%를 더 붙여버려요. 그럼 이렇게 증여하기는 어렵겠죠? 40% 더 낼 테면 요 다음에 차라리 상속세 한 번 더 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그 10%, 30%를 더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손주들한테 수년 전에 1억씩을 증여를 해봤어요. 증여를 해주고 그 대신 30% 더 붙여서 냈습니다. 그러더라도 멀리 내다보면 어차피 손주까지 뭘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이럴 때는 이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세금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제 정부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세금을 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생각은 납부할 세금은 이겁니다 하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 신고할 때 어떻게 해요? 아까 지금 내가 쭉 설명했던 우리 재산이 얼마다 하는 재산 표시를 해줘야 되고 이걸 평가했더니 과세 가액이 얼마다. 또 여기서 내가 공제받을 건 뭐 받았더니 과세 표준이 얼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해야 할 세율이 몇 퍼센트라. 이렇게 내가 쭉 해봤더니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더라. 이걸 써서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6개월 내에 해야 돼요. 6개월 내에. 근데 6개월이라는 게 이렇게 합니다. 요새는 처음에 상속이 개시된 날이죠. 사망일. 사망일이 속호는 달은 빼버리고 그 다음 달부터 만으로 6개월을 계산해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실제 일어난 일이 있으면 그 달은 빼버리고 무조건 다음 달부터 계산해서 6개월. 가령 이달이 지금 12월이죠. 그 경우에 12월에 사망했다면 12월은 빼버리고 1월서부터 6개월,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본인이 직접 하기란 건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은 위탁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세무사가 한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한 거하고 똑같은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는 이제 그 금액이 대부분 크단 말이죠. 단위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개월 나눠서 분납을 시켜줘요. 한 번에 못 내니까 2개월 이번에 내고 또 2개월 후에 내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해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도 어렵다. 2개월에 나눠내도 이게 내가 내기는 어렵다. 그러면 5년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통 연부연납이라고 그러죠. 5년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얘기한 삼성의 회장도 우리들이 짐작하기에는 5년간 분할 납부하지 않겠느냐. 다 그렇게 짐작하죠. 워낙 금액이 크니까.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그러면 내가 재산이 온통 건물 하나뿐이 없는데, 내 집 하나뿐이 없는데, 그럼 이 상속세 이렇게 내려면 집을 안 팔고는 돈 마련을 제주가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은 큰 문제예요.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지만은, 예금 같은 게 있는 자산이 있는 사람은 좋지만은, 오로지 건물 하나뿐이다. 그걸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큰 애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간 분할해서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 이제 5년이라는 기간을 연장받는 대신에 담보를 제공해야, 세무서장한테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세무서장도 잘못하면 세금 떼이면 안 되니까 담보를 받고 그 연부연납을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기간,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부에다 이자를 내야 됩니다. 물론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냅니다만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속하는 사람들이 상속해서만 좋은 게 아니고 실제 상속세를 낼 때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으로 상속세 얘기를 줄여서 해봤습니다. 약 2시간 걸렸는데, 요새 저한테 특별히 질문이 많이 오는 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 나 죽으면 상속해 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죽기 전에 미리 증여해 주는 게 좋으냐, 이거 많이 물어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어떻게 어느 것이 좋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만 나는 이런 세법만 일러주면 결심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증여한 건수가, 자식들에게 증여한 건수가 2만 7천 건인가 됐대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많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왜 그렇겠어요? 요새 부동산 가진 사람한테 막 세금이다 뭐다 막 지금 호되게 때려 매기죠. 정부에서 꼭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부동산 정책상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게 크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그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다시피 워낙 컴퓨터 이게 발달해 가지고 세무 정보가, 국세청에 가지고 있는 세무 정보가 개미 기억하는 것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 어디 몇 푼 빼간 것도 다 이거 어디 갔느냐, 10년 내에 거 다 따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뭘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좀 나눠줘버리고 만다. 이건 옛날 얘기예요. 현금 나눠줘도 10년 되기 전에는 누구한테 갖는 걸 다 추적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불가능한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증여 지금 하고 증여세 내도록 하겠다. 증여세 내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 증여세 신고 건수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꼭 상속세뿐만 아니에요. 지금 1세대 2주택이 된다든지 그런 다주택대가 되면 또 무슨 세금을 많이 매깁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매겨요. 또 팔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매겨요. 그러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세금을 많이 매길 테면 차라리 내가 일찍 아들한테 주어서 깨끗이 증여세 내고, 그러면 내가 2주택자라고 해서 세금을 많이 매길 것을 아들 하나 나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1주택자가 되어서 혜택을 받고, 또 언젠가는 어차피 아들한테 상속해 줘야 될 재산이고, 그래서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증여세 신고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요 다음에 제가 증여세 강의를 또 하랍니다.
이 증여세 강의를 할 때 겸해서 그런 얘기를 곁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강의실처럼 여러분이 많이 앉아 계시면 제가 상담을 좀 다 드리고 하면 좋지만은 이게 아시다시피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요 다음에 증여세 강의를 할 때 그런 문답을 많이 받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